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내린 집중호우에 충북 청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 참사와 함께 인근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박종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은 현재 비가 내리자 곳곳에 균열 같은 물고랑이 생겨났습니다. 아스팔트 포장과 배수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야 마무리될 예정으로 흙으로 된 제방만으로 올해 장마철을 견뎌야 합니다. 지난해 많은 수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비가 이렇게 국지성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제일 걱정입니다. 또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지난해 내린 큰 비로 사면 한쪽이 무너진 미호강 인근의 한 개천. 당시 포대를 쌓아 응급복구를 한 임시제방은 현재 곳곳이 터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모습입니다. 네, 불과 일주일 전 설치한 방수포의 일부도 이번에 내린 장맛비에 쓸려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1년 전 물난리를 겪었던 김수영 씨는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대가 삭으니까 다시 무너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올해 신체 부탁을 했더니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뭐 무슨 힘이 있어? 할 말이 없지. 지난주부터 시작된 비로 공사가 멈춘 강내면 석화이 배수장. 빗물을 미호강으로 퍼내 마을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게이트 펌프 설치 공사는 지난달에야 기초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기대했던 장마적 완공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게이트 펌프라는 걸 작년에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각종 설비들이 지금 인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아니면 비가 더 많이 오면 이 부분이 쓸려 내려갈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지난해 물난리를 겪은 상인들은 장마철이 다가오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인근 수타리봉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언제 가게로 들이닥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응? 사유지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충북 지역 장마는 오는 25일까지 예보된 가운데 더딘 대비에 주민들은 올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내 일부 학교들도 지난해 운동장이 침수되고 물이 교실 앞까지 들어차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장마철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계속해서 이완종 기자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었던 청주 한 초등학교입니다. 당시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동장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었는데요. 교직원들이 직접 운동장에 나와 물을 퍼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뒤 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양수 펌프의 설치입니다. 학교가 저지대인 만큼 인근 무심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빗물이 빠지지 않거나 역류하면서 상습 침수가 발생해왔는데 펌프가 설치되며 학교로 유입되는 물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비만 왔다 하면 매년 상습 침수가 발생했던 탓에 양수 펌프로 해결될지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천 수위가 높아지면 빠져나가는 그 양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고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또 이렇게 급박하게 많이 내리는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면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은 22곳입니다. 이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곳은 3곳으로 대부분 그 피해가 크지 않아 일부를 제외하곤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운동장을 포함해 건물 5개 동이 침수된 청주 한 고등학교의 경우 일부 건물을 필로티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지난 4월 설계 용역을 진행했을 뿐 현재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각 학교에 사전에 안내도 하고
점검도 부탁을 했었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도 철저히 할 거고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철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대 3주 동안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장마철에는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도 커지는데요. 산림청이 올해부터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 경보 전에 산사태 예비 경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집니다.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산사태 예비 경보가 도입됐는데 일단 경보가 내려지면 대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그전 단계인 예비 경보를 통해 대피 시간을 늘린 겁니다. 100%가 되면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제 거의 다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근 주민들께서 대피할 시간이 좀 없는 거예요. 토양의 물이 90% 정도가 찼을 때에 경보와 같이 미리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거죠. 적어도 최소 1시간 정도의 대피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한다. 지난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2,400여 건, 전년의 2배 수준입니다. 피해 면적도 40% 넘게 늘었습니다. 산사태 전조 증상으로는 땅울림이 들릴 때나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계곡 상류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산사태는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리 대피하거나 실시간 기상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수시설 점검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시에는 기상예보 및 산사태 예보 경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사태를 마주한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거나 계곡에서 떨어진 높은 언덕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피할 때는 화재나 감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 상황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경북에서는 안동대와 포스텍 의대 신설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을 찾은 대통령에게도 직접 요청한 데 이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정부에 제출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대와 포스텍 의대 신설이 구체화하면서 수건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두 대학 의대 신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지난 1일 정부에 제출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계획 제출은 지난달 20일 경북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 의료의 공공책임 강화와 의대 설립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사업 계획을 통해 두 대학 강점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안동대 의대의 경우 도청 신도시에 대학 용지를 확보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포스텍 의대는 포스코의 민간 자본으로 병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골자입니다. 100명 정원인 안동대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대폭 높여 선발하고 정원이 50명인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는 의과학 전문대학원 형태의 8년 복합 학위 과정으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안동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포항에는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국가 바이오 산업 육성과 함께 포항과 안동이 연결되는 바이오 클러스터도 완성할 것입니다. 지역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요청한 경북형 지역의사 전형도 주목할 만합니다. 의학사와 전문의 통합 교육 과정을 통해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의 의대 입학 전형입니다. 한편 포스텍 의대 신설과 스마트 병원 설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포항에선 이를 지원할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만들 추진위원회 설치와 관계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일정한 확정이 날 때까지는 저희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이 의과대학을 만들면은 대학병원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2.2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 지역 소멸과 저출생 극복의 해법인 만큼 정부의 의지를 이끌어낼 집중적인 대정부 설득이 중요해졌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세계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표방했던 메타버스 서울이 결국 오는 10월을 끝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개발과 운영에 들어간 예산이 60억 원에 달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을 10월까지만 운영하고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줄고 관련 시장도 위축돼 활성화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메타버스 제가 지시했습니다. 당시에 메타버스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세계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자인하고 이 정책은 접는 것이 좋겠다. 신개념 공공서비스로 주목받으며 출발한 메타버스 서울.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시청 행정 업무는 물론 부동산 계약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조성됐는데 개발과 운영에 들어간 예산만 6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 1년이 넘도록 하루 평균 신규 다운로드는 87건으로 100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비스 중단을 놓고 관련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단기간의 기획과 운영에서 나온 아쉬운 성적표라는 평가와 함께 들어오라서 들어왔는데 즐길 거리가 체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태동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랜 기간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한 그 아쉬움이 좀 있죠. 일각에선 급변하는 기술 환경의 흐름 속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교육을 전국에서 저희가 배출된 강사들이 100명을 배출했으면 지금 10%나 있을까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을 보면 메타버스 시대가 아니잖아요. 접근하는 기술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장단점을 찾고 대중한테 보급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거액의 예산을 들인 메타버스 서울이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가운데 서울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콘텐츠도 경쟁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경북 지역의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을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상어 출몰이 더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남성 여럿이 끌어내려도 힘이 붙입니다. 생김새도 섬찟합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악상어입니다. 몸길이 약 2.6m에 무게는 187kg에 달합니다. 올 들어 동해안에서 발견된 상어는 모두 15마리, 이 가운데 11마리가 대형 상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어 출몰이 올 여름에는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온 상승 때문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 난류성 어종이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상어가 이들을 먹기 위해서 연안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벌써 15건이 혼액되었고 수온이 올라가는 7, 8월엔 상어가 더 출현할 것으로. 연안으로 접근하는 상어는 그 자체로 위협적입니다. 1년 전 직접 상어를 목격했던 낚시어선 선장은 기억만으로도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래 그날은 고등어가 일제나 모이면서 정상아리 요게 다니는데 길이가 이게 보통 한 2m도 아니고 얘가 보통 봐서는 한 4m 정도는 안 되겠나 하는 게 이게. 그래서 내가 손님들 보고 절대 이거 건들지 말고 물러서라고 그러대십니다. 그래 원래도 또 고등어 잡으러 한번 나가야 되는데 혹시 정상아리가 또 출몰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는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본격 피서철을 앞두고 지자체나 해양경찰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개장하는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전기 자극으로 상어 접근을 방지하는 퇴치기를 배치했습니다. 해경도 행동 요령을 홍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상어 지느러미가 보이거나 만났다면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렸다
상어가 지나간 뒤 물 밖으로 나오고 해경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시설이 부족한 간이해수욕장은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어들이 주로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활동하는 만큼 이 시간대 물놀이는 자제하고 상어를 만났을 땐 자극하지 말고 해경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요즘에 자산시장에서의 그 화두 내지는 유행어라고 하면 배드 이스 굿이에요. 배드 이스 굿이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나쁜 게 좋은 거다? 무슨 얘기야? 이럴 수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뭐가 나쁜 게 좋은 거냐면 경제가 조금 나빠지면 그러면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사상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경기 여건이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이제는 더 안 올리고 낮춰줄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낮추는데 자산시장은 그게 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자산 가격에는 오히려 조금 상승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드 이스 굿이라는 표현이 지금 거의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더 이상 금리 올리지 않고 이제 우리는 금리를 내릴 거다. 이제 이렇게 선언한 게 작년 한 10월 정도 돼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12월, 그다음에 올해 1, 2, 3, 4, 5까지 해서 미국 주가는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우리 주가도 올해 1분기에 1월 달에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작년 10월 말 저점으로 우리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미국 경제가 이제 조금 둔화되니까 미국이 금리를 곧 인하하겠네. 그러면 주식에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배드 이스 굿이 작용한 효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쭉 그 올해 연초까지 달려왔는데 5월 달에 지금 1일 날 있었던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거기서 나온 멘트가 당분간은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 이스 굿으로 그 다들 대동단결을 해서 야 경기가 나빠져라. 그럼 미국이 금리 낮춰주겠지. 그러면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뭐 에브리바디 뭐 에브리띵 뭐 랠리라고 지금 요즘 표현을 하는데 그래왔던 게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실망감 때문에 지금 뭐 코인도 좀 빠졌고 주식도 좀 조정을 약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냥 뭐 그 중간에 나타나는 변동성인 것 같고 큰 방향은 그래도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좀 떨어지는 쪽에 있으니까 뭐 시간 지나놓고 보면 여전히 배드 이스 굿이 계속 작동하는 그런 시황 국면에 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생각이 미국 계속 경제가 좋고 높은 금리면 계속 달러가 강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반면에 계속 경기가 부진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가 또 반영이 돼서 또 외환시장에 이렇게 좀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미국이 여기서 고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 외환시장도 영향을 받을 텐데 미국도 지금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는 않고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조율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달러화가 약해지고 또 원화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찍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가 이번 사이클에서 좀 고점 부근 아니었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청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로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검찰 재수사 지시로 사건 발생 2년 만에 범인을 붙잡았지만 타살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를 무시한 경찰 부실 수사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 청주 한 주택. 2년 전인 2022년 6월 3일 낮 12시 50분쯤 이곳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동생이 숨져 있다는 60대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숨진 B씨의 복부와 가슴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외력에 의한 뇌출혈 등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청주 청원경찰서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집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A씨 진술과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어머니 진술 등을 토대로 1년여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렇게 묻힐 뻔한 사건은 2년여 만에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B씨 부검 결과에 이상함을 느낀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건데 경찰은 재수사 지시 뒤에도 다시 한번 단순 변사로 종결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례 재수사 지시에 경찰은 전단팀을 꾸려 당시 A씨가 B씨를 집 마당까지 쫓아와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이들의 어머니가 울며 아들이 맞아 죽었다고 했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A씨의 진술과 달리 집 내부 다른 공간에서 B씨의 혈흔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 B씨가 폭행으로 숨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경찰이 제대로 된 탐문만 했어도 일찌감치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쪽으로. 혐의 인정 안 하세요? 억울하신가요?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수사가 미진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단순 변사 처리한 당시 형사팀장과 팀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신혼부부를 붙잡기 위한 지자체 경쟁이 치열합니다. 혼인신고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원정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A씨. A씨는 혼인신고를 앞두고 청주가 아닌 대전을 거주지로 택했습니다. 매일 30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수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현금성 혜택에 먼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신혼부부가 대전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1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500만 원 지원금이 나오지만 청주에는 혼인신고에 따른 지원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금액적인 부분 봤을 때는 이제 대전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청주랑 비교했을 때 월 100만 원 이상 더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정책도 원정 혼인신고 결정에 한몫을 했습니다. 대전에선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450만 원까지 4년간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반면 청주에선 한 가구당 최대 연 1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결혼하고 집을 사거나 이제 전세를 얻었을 때 대출이 발생할 때 이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월 50만 원에서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450만 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게 금액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또 지원 혜택들이 청주시보다 많아서 대전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같은 파격적인 결혼 지원 정책은 혼인신고 증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전은 혼인신고 증가율이 전년 대비 44.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충북은 15.7% 증가에 그치며 전국 평균인 24.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충북에서도 올 들어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년 5월에 도의에서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결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라든가 또 뭐 작은 결혼식, 또 결혼식 비용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를 붙잡기 위한 현금성 지원책이 지자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단순히 혼인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에 상주시가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상주시는 혁신구역으로 최종 선정되면 복합 압축도시, 콤팩트 시티를 조성해 인구 소멸 위기를 돌파한다는 보관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시청 현청사가 자리 잡은 남산동 일원의 7만 3천여 제곱미터. 경북에선 유일하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이 되면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각종 특례를 받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심개발 사업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의 어떤 신속성과 사업 추진 의지, 거기에 대기업의 기업 유치 실적, 그리고 교통 인프라 등 상주만의 어떤 경쟁력 부분에서 크게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어서 상주시는 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 콤팩트 시티를 본격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5천여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복합 압축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공동주택, 상주 도서관, 그리고 새로 건축하게 될 복합 문화공간, 비즈니스 센터, 이 지하부를 전부 이렇게 같이 개발해서 같이 공동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상부에는 브릿지를 활용해서 건물 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를 넘어서고 활기 넘치는 청년 도시로의 도약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1,000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그에 따른 어떤 건축이나 기타 어떤 개발 사업 효과로 2,6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사업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행정 절차를 거치며 내년 상반기쯤 공간혁신구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2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사건 주범 박모 씨와 연락하며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만들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재판은 A씨의 첫 공판이었지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변론이 종결됐으며 선고는 이달 24일 내려집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